네, 여의도 카페에서는 무슨 말이? 네, 맞죠? 오늘은 네, 무슨 말이겠습니다. 맞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아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조선의 공무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종을 쳐야 되는 게 아닌가, 징을 쳐야 되는 게 아닌가. 징 준비 안 하셨나요? 없습니다. 이게 그 서당계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제 뭔가 부캐. 했습니다. 원래는 본캐이긴 하지만 살짝 네. 부캐로 내려놓게 돼. 지금 말티님 울잖아요. 저 안 불러주세요. 5대 미녀고요. 그 3명 했고 한 사람은 미녀 작가, 한 사람은 이민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못 맞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조선의 공모 엄경아 연구원님과 함께 네. 조선과 운송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궁금한 거 있다고 하셨으니까. 아니요, 일단 뭐 항공 운송부터 먼저 하시고 하셔도 저도 좀 생각 좀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 2022년 항공주를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연말 돼서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간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만큼 조금. 그나마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워낙 시장에서는 막 여객수익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네. 이거 아, 바닥에서 올라봐야 20%잖아요. 네. 20% 올라가기 얼마나 많은데 이상 올라가는 게 카지노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는데. 20%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요? 항공주 20% 오른 것도 아니에요? 작년부터 추세를 보면 네. 저희가 뭐 시가총액 추이로 보시면 될 텐데 사실 거의 희망 고문에 가깝게 작년 상반기를 피크로 해서 시총합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그 이전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그 코로나 이후에 위기 때마다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네. 거의 3번 정도의 유상증자를 시장에서 다 받아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아주 큰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네. 보시다시피 지금 점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간 부분 보이는 것 때문에 좀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항공 수요가 회복된 것 대비해서는 그닥 그렇죠. 늘어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올라간 건 꿈틀 정도다. 그렇죠. 심지어 최근에 환율도 유가도 우호적이었는데. 맞아, 많이 빠지긴 했었죠. 근데 생각보다 물론 저희 지인들은 대한항공 엄청 밀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 밀고 있기는 한데 LCC 업체보다는 대형 항공사 위주로. 그렇더라고요. 오. 나는 LCC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중국도 열리게 되면 네. 조금 그렇죠. 단기 노선, 단거리 노선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환율이랑 이제 유가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향후 추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먼저 앞서서 간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거잖아요. 지금 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항공 수요가 많이 열리지 못한 이유는 중국이 하늘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으로 가는 노선이 우리나라 국제역의 기준으로 해서 명수로 치면 거의 25% 정도까지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길을 안 열어주면 지금 저희 선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옛날보다 적은 거예요. 네. 물론 저희가 예전보다 항공기 대수가 좀 줄긴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줄어든 비중이 대수 기준으로 하면 12% 정도 되는 거고요. 그냥 좌석수 기준으로 하면 한 높은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25%나 타야 되는 그 곳을 못 가는데 줄어 있는 건 더 적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항공기로 갈 수 있는 노선에서 저희가 경쟁을 옛날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일본 노선이 완전히 자유화가 된 상황인데 네. 정말 자유화 되자마자 초기에 가신 분들이 도쿄 가실 때 한 75만 원 정도 티켓 비용을 쓰고 가셨다라고 하면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가는 티켓 예매하신 분이랑 이제 어제 통화를 했었는데 네. 40만 원대 초반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떨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노선에서 이제 항공사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늘려놨으니까. 네, 그래서 저가 경쟁.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한 30만 원대 정도였었는데 네. 이거 코로나 풀리고 나서 2배로 가려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던 게 벌써 많이 내려와서 옛날 대비하면 지금 한 30% 정도 이제 비싼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때보다 또 엔화 환율은 좀 우호적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쵸. 가서 쇼핑을 해서 그 정도의 한 10만 원 정도의 간극은 충분히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이 가시는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항공 노선이 열린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완벽한 리오프닝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속도보다 경쟁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예를 들면 대한항공은 예전에 뉴욕 한번 가려면 왕복으로 뭐 200만 원대에도 갔었는데 최근에는 300만 원대로 올라갔다라는 네, 맞아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저가 항공사들은 보통 보잉 737-800 기종이라고 해서 네. 6시간 이내에 취항할 수 있는 그 비행기를 거의 메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장거리 노선을 갈 수 있는 항공사가 기존에 원래 진에어 네. 777 기종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최근에 티웨이 항공이 이제 에어버스에 좀 대형 기종을 들여와서 한 10시간 정도 날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네. 그 이전에는 기재 한계 때문에 어차피 장거리는 못 가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대한항공도 아시아나 항공도 원래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갔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항공기가 또 조금씩 줄어드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급작스럽게 안 다니다가 다시 다닐 수 있는 항공사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비행기 대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게 되니까 네. 그쪽은 경쟁은 심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왜 실적 발표할 때 보면 네. 분기 실적으로 계속 최고점 갱신하면서 네. 올라오고 있는 이익률도 상황이고, 되게 예, 늘어났다고 이익률도 하더라고요. 상당히 좋고. 근데 이제 저가 항공사들은 이제 다시 거의 주차장에 세워놓다시피 했던 그런 비행기를 다시 띄우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도 들고 네. 아직까지 또 다 띄우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비용이 매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장님 회사에서는 대형 항공사를 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 형이요? 그 역대급 매출이라고 계속 하고 있길래, 근데 실제로 그렇게 뭐 여객 수요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네. 실제로 화물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화물 수요는 사실 지금이 이제 성수기거든요. 네. 저희가 연말에 왜 직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 우리나라의 국제 화물 수요가 한 6만 톤에서 7만 톤 정도 사이 되는데 지난주 기준으로도 한 6만 7천 톤 정도였었기 때문에 지금 수요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코로나 기간 내내 똑같아요. 크게 는 적도 크게 준 적도 없는데 왜 그럼 화물 운임은 그렇게 막 점프를 해서 두세 배씩 올랐느냐. 네. 저희가 원래 비행기를 화물 전용기를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여객기에다가 화물을 실는 그 파이가 한 네. 20% 정도는 됩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국제여객선을 운영을 안 하니까 네. 화물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업체들만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수급상으로 공급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국제여객 중에서 중국 노선이 안 열리다 보니 저희가 국제화물이 중국을 한번 찍고 가야 되는 그 수요가 많은데 네. 그게 열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중국 노선의 사이에서 있는 여객기에다 벨리카고에 실는 그 화물을 실을 수 없고 여전히 화물기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여전히 그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 최근에 운송 많이 줄었다고 저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요. 운송량 전체적으로는 줄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물론 최근에 중국 때문에 좀 올랐던 것 같은데 결론은 지금 시장에 더 상승이 조금 누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 결합 이것 때문에 지금 좀 불안 심리가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업 결합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가총액 그 추이를 보시면 역대급으로 시가총액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해온 업체들처럼 대단히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충만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단히 많이 벌긴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업체들의 네. 이익을 보시면 코로나 이전보다 이게 한국 업체들의 주요 항공사들 영업이익을 합산한 거거든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잘 벌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일단 화물에서 나왔었던 것이고 네네. 그리고 최근이 되어서는 이 장거리 국제여객에서 오는 이익 때문에 그렇게 되긴 한 건데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익이 더 늘어나는 추이이긴 하지만 시가총액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근데 앞서서 리오프닝을 했던 그 서구 지역에 있는 그런 항공사들의 상태를 봐도 네.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액이 더 나오고 이익으로 다시 전환하기도 했는데 그쪽도 시가총액이 점진적으로 빠집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 많이 특수를 받던 운송업체들이 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모든 영업적인 컨디션이 다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은 저희가 프리미엄을 줬었지만 그 네. 가격에다가 결국 이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운송업종에서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임이 빠지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 네. 결국 항공도 티켓 프라이스가 빠진다라는 건 항공 입장에서는 운임이 빠진다는 거니까 저희가 주가는 선반영해서 반영이 돼야 그쵸. 되는 건데 네. 내년에 대한 그 포캐스트가 지금 상황에서부터 더 좋아질 거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라고 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화물의 수요가 비슷한 편인가요? 화물 수요는 지금 코로나 기간 내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네. 그리고 연말에는 더 많아진다고 했는데 더 많아진 것도 없고. 많아지면 7만 톤에 수렴하고요. 주간 단위로. 적어질 땐 6만 톤에 수렴을 하는 정도 상당히 적은. 그러니까 실제로 국제 화물에서 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밖에 안 돼요. 국제적인 무역에서. 네. 저희가 배로 수송하는 게 거의 85%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항공은 이제 적시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급한 화물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소비재 쪽이라서 오히려 이쪽은 B2C. 저희가 개인적으로 뭐 직구하게 되면 이게 개인으로 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쪽이 많은 편이고 뭐 나머지에 해당하는 큰 덩어리의 그런 무역량은 거의 다 배로 수송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사실 아시아나랑 이제 대한항공 이제 기업 결합하게 되면은 이제 제 아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이제 재무 자체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이 통과되게 되면 아시아나는 뭐 상한가 간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만큼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2.5조의 유상증자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네. 지금 그게 당장 들어오게 되면 요즘에 막 1000%가 넘는 부채 비율이 더 어쩌다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개선이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항공을 더 선호해서 이제 올해 상반기 초에는 그걸 더 많이 밀었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5개 항공사가 이제 한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네. 궁극적으로 이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 대한항공이 많이 벌어들인 이 돈으로 이 5개의 항공사를 정상화시키는 데 많이 투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하객 시즌에 해당하는 3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운영을 하는 그 슬롯이 2019년보다 지금 12.5% 늘어났거든요. 합의를 한 상황에서. 네. 근데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비행기가 제가 아까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같은 슬롯에서 옛날보다 줄은 비용 그 비행기로 돌려도 더 못 돌릴 판인데 지금 비행기도 줄어 있는데 슬롯이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에는 외항사 비중이 엄청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항사들까지 같이 뛰어들어서 저희가 막 경쟁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런 프라이스가 더 내려갈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재무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 2.5조가 들어와야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유지는 이제 각각 개별 회사들이 영업 현금 흐름을 잘 일으켜 가지고 이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5개의 합체가 그 회사가 하나로 합쳐진 상황에서는 옛날보다 조금 슬림화될 수밖에 없는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합병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일단 작년에는 나왔었고 2, 3년 되지 않았나요? 2, 3년이 2년 되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내년 지금 얘기하시는 건 내년 항공주에 대한 전망 자체는 뭔가 한 중간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닥 밝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제여객 이용객 수가 일주일 평균이 코로나 이전에 살펴보면 한 150만 명에서 17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지난주 기준으로 이게 84만 4천 명까지 올라온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절반 정도 회복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내년에 전체적으로 인천공항 파이는 더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속도와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로 봤을 때 지금 수요 공급상으로는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그래요? 되면 결국에는 일본 노선의 프라이스가 빠지듯 네. 다른 모든 그런 지역에서의 가격도 결국에는 하향 안정화되는 게 아니냐.
그럼 저희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월등히 많이 올라간 이 시가총액을 계속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고수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네. 그 부분에서 저희는 가격이 빠지는 거로 인해서 좀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 노선이 열리게 돼도 좀 좋게 전망해 볼 수는 없을까요? 중국 노선이 지금 다 열려서 만약에 이전만큼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1년 좋을 거예요. 1년. 아, 1년만.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어차피 또 기재를 들여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쵸. 그 사이에 만약에 노선의 운영이 좋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국가의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신규 취항을 하는 거를 많이 트라이를 하게 될 겁니다. 아, 외항사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국제선 비율이 많은 대형항공사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기 노선이 많은 LCC 업체를 봐야 되는 건지. LCC 업체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 네. 그 항공사들의 리스웨계 기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저가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단순히 빌려서 임차료만 지불을 하면 됐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서에는 임차료 지불하고 끝이었고 대차대조표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빌려서 쓰는 것도 기간이 길게 되면 네. 이 달러 자산과 달러 부채로 잡아서 환율이 변동될 때 그 평가 손실을 떨게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그 3분기 말 기준으로 LCC들의 그 재무제표를 뽑아보면 최근에 유상증자 자금이 들어간 제주항공을 제외하고는 네. 나머지는 완전 자본 잠식 또는 지금 부분 자본 잠식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연말까지는 어쨌든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실제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할 수도 있게 네네.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연구체라는 것을 발행해서 또 자본을 확충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액면감자를 통해서 이제 자본금이랑 자본잉여금을 좀 바꾸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에 시행하는 액면감자가 아닌 이상 어쨌든 본인이 들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주식수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주 가치에 대해서는 희석될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은 저가 항공사는 조금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 항공사들은 뭐 정상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긴 한데 네네. 다들 본인 밑에 자본 잠식 상태인 LCC들이 딸려 있는 상태예요. 네, 대한항공 그쵸. 밑에는 진에어가 그쵸.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밑에는 지금 에어부산과 여서울이 있는 상태라 그게 이제 종속회사로부터 오는 리스크도 어쨌든 전혀 자유롭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최근에 막 항공주 좋다는 이야기도 많았었고 오히려 제주항공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유상증자를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가 없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마냥 또 좋지만은 않네요.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공 여기까지 하늘길은 여기까지. 조선. 방금까지는 이제 헤라 올림푸스 가디언의 헤라님이 오셨고 이제 조선의 국모님 다시 오십니다. 이번 연도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주도 많이 올라갔었던 모습을 많이 올라갔었나요? 중하반기 3분기 정도. 조선 중에서는 현대, 미포, 조선 말고 그래서 사실 LNG도 그렇게 수주를 많이 했는데 그죠? 이제 복귀를 하자고 하면은 네. 왜 그런 겁니까, 연구원님? 일단 복귀를 하자고 하면 작년도 상고하죠. 네. 올해도 상고하죠. 분위기였었죠. 특히나 시장 분위기가 올해 막 6월 이럴 때까지 상당히 안 좋았는데 네. 그럴 때 조선주들이 엄청 잘 버텼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2분기에 조선업체들은 아니었지만 조선업체한테 납품을 하는 기자재 업체들이 진짜 오랜만에 처음으로 막 흑자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서 드디어 조선에 관련된 어떠한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지는 걸 한 번도 안 보여주다가 이제 바뀌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반기까지는 그 다른 뭐 금리가 이제 오르는 거를 처음 경험한 상태에서 네. 뭐 테크주나 이런 것들이 빠지는 거에 대한 대체제로서의 좀 성격이 많이 부각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네. 하반기가 되면서는 다시 또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과정이 있으셨는지 3분기에 조선 업체들마저 일부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지만 이제 그 세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수주량을 보면 네. 작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월별로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수주 산업이니까 네. 수주가 줄면 결국 선가도 빠지고 네. 그리고 나중에 수익성도 좋아지다 말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한 4분기 되기 직전쯤 됐을 때 조선업체들이 사실 올해 거의 목표치를 다 달성을 해버려서 네. 그렇게 수주에 적극적이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서 그냥
코로나 특수로 21년 되게 좋았고 22년 이제 중간 이상 좋았던 걸로 이제 끝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해운 업체들의 운임이 매주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려가 좀 가중화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수주를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이제 지금부터 아닌가요? 거의 2, 3년 2, 정도 3년. 걸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2007년 이럴 때도 네. 그때 성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이후로 실적이 가장 좋았던 시기를 뜯어보면 2010년이거든요. 거의 3년 정도 네네. 걸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21년에 수주를 많이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적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24년입니다. 이때도 거의 3년 정도 걸리는데 네. 내년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다 흑자 전환의 기로로 좀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적이 앞으로도 좋아질 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좀 보인다. 네. 이런 게 이제 23년의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주와 그 매출로 인식하는 그 기간에 항상 간극이 있어서 네. 그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그 가슴에 상체기를 많이 내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죠. 그럼 최근에 조선주가 조금 빠졌었나요? 좀 현대중공 같은 건 다시 또 올라왔었던 것 같고 어제도 거의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죠. 수주도 뭐 받긴 네. 했던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저도 이제 연구원의 위클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지수가 나오는데 그동안 중고선 지수가 오히려 훨씬 신조선가 지수보다 높았던 것 같은데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그럼 이제 이 흐름이 원래 정상적인 거죠? 그 신조가 중고차로 생각해 보시면 네. 새 차보다 중고차가 더 비싼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네. 세월 동안. 그러다 이제 그게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고가가 신조가를 뚫고 올라갈 때는 초호황이에요. 해운이 초호황일 때 네. 보통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해운이 초호황이면 당연히 고객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조선업체한테 수많은 발주를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컨테이너 쪽이 지금 어쨌든 운임이 빠지고 있는 상태니까 뭐 2021년 말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컨테이너 쪽이 가장 강세였어가지고 네. 중고선가가 막 신조가 대비 2배 이상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 버블이 이제 쫙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SCFI라고 하는 그 운임이 네. 코로나 이전에 900에서 1000이었다가 올해 1월 7일 기준으로 5100을 상회했다가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1100대까지 빠졌거든요. 네.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그 굳이 2배의 돈을 주고 배를 사와서 하루라도 빨리 이 배를 굴려야 될 정도의 모멘텀은 없어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상화로 지금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중고가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중고가의 한 5년 정도 된 중고선의 가격은 신조가 대비해서 한 80% 정도를 기록하는 게 그냥 정상적인 수준이거나 조금 이제 경계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그거를 훨씬 뛰어넘었었으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그 컨테이너는 이제 빠져서 그래서 원점으로 좀 돌아간 상태이고요. 네. 그 대신에 요즘에는 이제 탱커의 중고선가가 또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서 요즘에 이제 중고선 지수는 빠지다가 좀 멈췄는데 네. 컨테이너 빠지고 있고 탱커는 올라가고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힘겨루기를 조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별로 업황이 좋지 않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업황이 좋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려면 실질적으로 이 선박 시장에서 거래량도 죽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래 중에 하나는 중고선 거래량이 대단히 활발합니다. 저희가 가격이 너무 높았다가 네. 좀 빠지게 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신조 발주는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중고선 거래는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그래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고선 거래가 많다라는 건 결국 중고선 가격이 나중에는 오르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영역마다 다르겠죠.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가 내년에도 또 갑자기 치고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네. 탱커가 그 상황에서 이제 별로 발주가 안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거래가 되다 보면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가격이 또 너무 올라가게 되면 A 중고 사느니 그냥 신조 발주해야 되겠다 네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 거래선이. 저희는 그 시점이 내년에는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조선주는 안 사도 그래도 국모님 방송은 좋지라고 올라왔는데 저도 거의 공감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볼 수 있습니다. 조선주 사세요. 진짜요? 조선주 사도 됩니까? 이렇게 그 소갈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여기에서 더 물릴 리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 그러면은 워낙 밑에 있다.
제 속은 정말 시꺼멉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최강 회사에 대한 뭐 갑질이라면 갑질이고 이제 후판 가격이 계속 올라왔었으니까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쪽도 그랬는데 일단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주는 뭐 2, 3년 뒤에 나중에 매출이 인식된다고 하지만 후판 가격은 바로 그 분기에 실적으로 바로 발생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그런 흐름들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이 한중일의 그 철판 가격입니다. 우리나라 것만 최근 업데이트가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스코가 이제 큰 사고가 나서 아직까지 공장이 제 수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발표를 어느 정도에서 딱 멈춘 상태이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 추이를 보시면 다 일단 고개를 밑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후판 가격 같은 경우 빨간 선에서 제일 많이 내려온 게 중국 후판 가격인데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까지 빠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1년 하반기부터 조선 성과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배들을 아직 짚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후판 가격은 더 먼저 올랐잖아요. 20년 하반기부터 막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써야 되는 비용은 이미 한 반년 전부터 오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1년 뭐 상반기 뭐 2분기였나 그리고 올해 1분기 오를 때 보시면 조선소들이 저희 후판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예상해놨던 원가보다 원가가 더 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떨겠습니다라고 해서 손실을 미리 인식을 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이게 하향 안정화되면서 아무래도 내년 실적에서 이게 더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이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국내 후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입해서도 많이 쓰고 있고, 엔화도 안정화됐으니까 일본 거를 수입해도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후판 자체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지금은 전체 중에서 한 30% 정도는 해외 거를 섞어서 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주체인데 어쨌든 대량 구매하는 주체인데 우리가 외국에서 갖다 써도 이 정도 수준이니까 포스코랑 이제 내고를 할 때 당연히 좀 하향을 하려고 하는 게 조선업체들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 공장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제한적인 물량에서 납품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가격을 낮추는 건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서로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아주 없는 팽팽하다고 상황이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국제적인 대세가 내려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시기의 차이가 서로 뭐 6개월이 날 수도 있고 뭐 3개월이 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년에는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은 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가서 여쭤보면 후판 얘기하는 걸 제일 꺼려 하십니다. 어쨌든 내고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갖다 쓰고 있는 포스코의 그 공장 상황이 정상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해외 거를 한 30% 정도 쓰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100%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좀 수급적인 불안정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조선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3분기쯤에 조선주가 올라갔었던 이유가 LNG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에너지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발주받는 LNG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중국이 많이 쫓아왔다고 하던데. 수주적인 측면에서 이제 쫓아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 조선 전체 시장에 LNG 캐리어가 100척이 넘게 지금 발주가 나온 상황이며 역대 가장 많이 나온 상태이고,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거의 26년까지 인도할 LNG 캐리어를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LNG를 만들 수 있는 캐파에 대해서는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저희 27년 거는 내년에 받을게요. 아직까지 요거는 발주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문을 탁 닫았더니 선주들이 이제 발주를 할 데가 없으니까 중국을 찾아가게 된 거긴 한데 중국의 이 LNG 캐파는 그러니까 올해 지금까지 뭐 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한 46척 정도 중국이 받았다라고 얘기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항상 LNG선을 만들어서 내가 수입을 하고자 하는 거기에다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중국의 LNG를 만들 수 있는 캐파가 너무 적었어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만들어온 업체가 후동중화라고 있는데 거기가 1년에 한 4척 정도 만들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한 60척 정도 만들거든요. 너무 차이 나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들어왔던 한 3분기 정도까지 들어왔었던 수주에는
해외 수주는 거의 없었고요. 거의 다 중국 내에 있는 수요자가 중국 조선소한테 발주를 하는 건데 이제는 후동중화가 2024년 기준으로 하면 LNG 캐리어를 한 1년에 9척 정도 인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스케줄상으로는. 네. 그리고 올해 대련조선소, 뭐 양쯔신프, 뭐 그리고 또 다른 업체 이렇게 해서 LNG를 처음으로 수주한 조선소가 한 서너 군데 더 생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LNG 인도 첫 데뷔 시기도 2024년이긴 해요. 근데 정상적으로 인도가 될지에 대해서는 전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스킬이 좋은 조선 업체들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만들 때까지는 적자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보는 LNG 캐리어를 제 시간에 인도를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 시기에 중국의 그 첫 시도를 하는 조선 업체들이 재무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원천적으로 잘 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지금 중국이 들어오고 있는 이 캐파가 사실 자급자족을 하기 위한 거가 좀 큰 게 일본이 원래 통상적으로 전 세계에 한 15척 정도의 LNG 캐리어를 잘 공급을 했었던 국가였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보면 일본 거의 조선 접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LNG 캐리어도 한국이나 중국에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 주체가 사라지는 거를 지금 이제 중국의 야드가 좀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그 이전까지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LNG를 제일 많이 쓰는 국가였어요. 자급자족을 위해서도 항상 필요했었던 거죠. 근데 일본은 지금 에너지 사용량 자체가 그렇게 그로스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중국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빈자리를 중국이 채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26년에 대한 도크를 저희가 너무 안 열어주니까 이제 해외 선주들 중에서 해외 선주이지만 중국에다가 분명히 LNG를 공급하는 업체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선박금융 받아가지고 중국에 발주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는 따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 실제로 저희가 인도가 일어나는 그 시기에 네. 제대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 부분은 좀 맘 편히 지켜봐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K조선 LNG선은 강력하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뭐 시간상으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연구원님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운송보다는 조선 쪽이 더 내년을 또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물론 올해 초에도 카타르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전반적으로 내년 보니까 컨테이너선, 뭐 탱커선에 대한 수주도 좀 더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은데 내년 조선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주랑 실적이 둘 다 동시다발적으로 좋은 시기는 하반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1월에 그 탱커의 신조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면밀히 지켜보십시오. 지금은 탱커 자체가 원래 중국이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이제 수주 잔고가 좀 모자란 조선 업체들이 가격을 조금 낮추면서 수주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요 매물이 분명히 흡수가 되고 시장에서 이제 반등을 좀 끌어오는 그 시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하면 발주량 자체는 이제 변곡점을 찾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시점이 되면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에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셔도 되니까 조금 안심하면서 그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어차피 지금 사시면 그렇게 내려갈 룸이 있지 않아요. 워낙 지금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갖고 계시면서 네네. 내년 준비하는 마음으로서 요즘에 중간중간 보면 전날 별 이벤트가 없는데 조선주들이 이렇게 확 올라가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네. 포트폴리오를 좀 크게 바꾸시는 측면에서 이제 내년 중기적으로 일단 나쁘지 않게 가져갈 만한 섹터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될 섹터 조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하늘길로 따지면 헤라이자 또 조선의 국모 중전마마 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신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